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를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한 줄에 3,000원이던 김밥을 이젠 4, 5천 원은 줘야 먹을 수 있게 됐으니 물가 상승이 둔화된 걸 체감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물가 지표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보 살펴보고 계셨죠. 예. 일본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일본의 이제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라인에 대해서 네.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라인 야후라는 네이버 라인의 이제 공동 운영사에서 네이버가 가진 지분을 좀 매각하라는 이제 압박을 했다는 논란인 건데 네. 오늘 라인 야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라인 야후의 이대자와 다케시 사장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공식 요구를 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네이버와 관련해서 이제 라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네이버에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계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상 다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분 매각과 함께 순차적으로 이제 위탁 관계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놓고 떠나라라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해석이 될 부분인 거고 이게 지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려가 되는 거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도 충분히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를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했었는데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물론 오후장 들어서요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어제의 급반등했던 2%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었던 분위기는 확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면 오늘은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사람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네. 연준 내에서도 이제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카시카리 총재가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고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네.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3%대에 고착화돼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다. 인상까지. 네, 인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다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해석을 하면서 사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미국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한 확신이 좀 없다는 뜻으로 읽혀요. 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은 했지만 금리 경로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는 네. 어정쩡한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월에 자기는 올해 연말까지 2회 금리 인하로 적어냈다. 네. 근데 6월에는 이게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2회 인하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도 인하하지 않는 0회 인하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네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상황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결정이 달라질 것이고 현재로선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애매한 시기라. 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하에서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신흥국들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고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는 사이에 신흥국들은 경기가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실물 경제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금리를 먼저 내렸다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병원비하고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 작년에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이제 올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병원비와 약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입원 진료비 물가지수 1년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네. 1.9%가 6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번 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020년 당시 1.8%를 기록한 뒤에 그 뒤에 2년간은 또 1.5%대를 유지했다가 네. 지난해 1.7% 올해는 이제 상승폭이 더 확대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에는 2%까지 오르면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한방 진료비라든지 치과 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는 1분기에 3.2% 네. 올라서 이게 1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고요. 한방 진료비는 3.6%가 올라서 1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약값은 어느 정도 오른 거죠? 약값 역시 이제 본인 부담액이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른 거죠. 올해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 상승률이 2.0%였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따지면 이제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품목별로 보면 가장 흔하게 구입하는 많이 찾는 상비약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소화제가 11.4%, 감기약 7.1% 올랐고요. 피부질환제 6.8%, 비타민제 6.9%, 네. 진통제 5.8%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물가 상승률이 3%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제 같은 경우는 최대 물가 상승률보다 4배까지 가격 인상이 더 확대된 거죠. 약값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승폭이 사실 2.1%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찾아보니까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은 두 자릿수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두 자릿수씩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소화제 한 병에 몇천 원씩 주고 사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것도 5대 은행만 1조입니다. 네.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국내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을 따져보니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 3,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작년 1분기 말 1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9,87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690억 원, 37.4%가 급증한 규모입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을 따져보면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평균 연체율을 보니까 0.31%에서 0.42%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체가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행별로 보면요. 개인 사업자 연체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 NH농협은행입니다. 네. NH농협은행이 1분기 말 연체금이 1,930억 원에서 이제 올해 1분기 1년 사이에 3,460억 원으로 무려 79.3% 증가를 했고요. 연체율도 0.36%에서 0.63%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작년 1분기 말 1,73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40억 원으로 52.6%, 신한은행은 23.7%, 우리은행은 22.7% 이렇게 각각 늘었습니다. 네.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높은 금리 때문이겠죠. 네, 고금리 상태가 워낙 지금 장기화된 데다 경기도 사실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 겹쳤다고 봐야겠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당시에 이제 버티려고 받았던 대출이 많았는데 네, 네. 그때 받았던 대출의 만기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공시를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고금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 8% 이상 고금리 비중은 17.91%로 전 분기 비교했을 때 5%포인트 가까이 확대됐고요. 더 높은 금리 연 8% 이상 9% 미만 금리 비중은 5.45%에서 7.84%로 네. 9% 이상 10% 미만은 2.84%에서 4.31%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고금리죠. 이런 두 자릿수 금리로 대출받은 비중도 4.67%에서 5.76%로 높아졌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연간 4% 미만의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대출 비중은 6.29%에서 5.35%로 되레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금리에 노출돼 있는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힘든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드릴게요. 네. 4시 17분입니다.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건데요. 고물가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겠죠. 가계 소비 지출은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경제가 활력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물가 지표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물가 안정,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선뜻 과일 사 먹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물가지수 상승률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4월달 물가지수 상승률이 네. 다행히 3.1% 그전에 3.1%에서 3월달에서 네, 4월달에 네. 이제 2.9%로 내려왔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 2% 이러지만 이게 사실은 2.9%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좀 느끼는 물가 지수는 생활 네. 물가 지수인데 네. 생활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은 4월달에 3.5%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소비자가 요즘 가장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신선식품 이제 물가인데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19.1%예요. 4월달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이렇게 4월달에 나왔지만은 네. 상승률이. 그런데 이제 생활 물가 지수나 신선식품 물가 이런 상승률을 볼 때는 네.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소비자가 여전히
상당히 좀 이 체감 부분이 차이가 좀 나타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그 2.2%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지금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3.2였는데 지금 이제 2.9로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생활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에 3.7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3.5로 나왔고 신선식품 그 물가 상승률은 14.5였던 게 19.1로 여기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피부로 느끼는 그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제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네, 그렇습니다. 이 신선식품 물가가 2월 달이 이제 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20%였어요. 그러네요. 20이 그러니까 네. 뭐 그때는 이게 특수가 있으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요 특수가 끝나게 되면은 네. 좀 안정이 되겠지 그랬는데 이게 19%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는 뭐 전체 신선식품 물가가 되는 거고요. 네. 뭐 기타 사과라든가 일부 품목들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장바구니 장보기가 힘들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일 담긴 참 어렵고 네. 요즘 배 정말 비싸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근데 비싸면 왜 더 먹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배를 안 좋아했는데 요즘 네. 배를 보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돼요. 네.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산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네.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네. 경제학 강의를 좀 들어볼까요? 네. 통계청에서 매월 이제 소비자 물가 조사를 합니다. 네. 매월 조사를 해서 매월 소비자 물가 어떤 그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난 4월 달에 2.9%라는 것도 네. 전년 2023년도 네. 같은 동기 대비해서 이제 2.9%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품목 수가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 품목이 수가 조사 대상 품목이 바뀝니다. 네. 바뀌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458개 네. 8개 품목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2020년에 458개가 네. 지금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년간. 네, 5년 단위로 이제 이 품목이 왜냐하면은 그 5년 동안에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면서 네.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있고 좀 덜 되는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 새롭게 또 들어오게 추가가 되고요. 되고 네, 덜하는 나머지는 것도 빠지게 빠져요. 되고. 뭐 예를 든다면은 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빠졌던 거는 뭐냐면 연탄이라든가 학생복, 네. 그다음에 이런 교과서, 네. 넥타이 이런 거는 네.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2020년에 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빠졌고 그거 대신 추가된 건 뭐예요? 추가된 거는 보니까 신선식품 중에서 특히 우리 수입 이런 식품 신선식품이 보니까 뭐 아보카도 많이 먹기 그다음에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부터. 망고, 네. 네. 체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됐고요. 또 의류 건조기 또 뭐 식기 세척기 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소비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구성을 보면 네. 우리의 시대상을 좀 알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그리고 이게 드네요. 모든 품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양도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아니 빈도가 높냐에 예. 따라서. 예를 든다면 뭐 신선식품 중에서는 쌀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어서 네네.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가중치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치킨이라든가 우리 치킨들을 많이 국민 소비하잖아요. 간식처럼 많이 먹으니까. 이런 부분들 네. 학원비. 라든가 그다음에 이동통신요금이라든가 안 쓸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런 네. 부분들은 특히 또 휘발유 이런 부분들은 반영도가 좀 높은 가중치 높은 품목들에 속한다고 볼 수 삼겹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삼겹살 들어가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네.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저도 경제학 공부를 그 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궁금해졌어요. 이게 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네. 기준점이 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려. 물론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할 때는 네. 바로 전월도 발표를 합니다. 네, 전월도 같이 전월도 하더라고요. 발표하긴 하는데 네. 이게 적어도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네. 이게 이제 뭐 전월을 본다는 것은 지금 올해의 현재 추세가 네.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네.
전년 동기라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다른 볼수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전년 그렇습니다. 동기 네. 대비 이렇게 네,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 구성되는 그 이제 구성 품목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458개. 네. 근데 아까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생활 물가 상승률,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을 네. 더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구성하는 품목은 몇 개나 돼요? 그건 144개가 됩니다. 생활 물가 지수. 생활 물가 지수는 이제 그거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런 이제 소비하는 이런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 품목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체감이 좀 더 가까운 거죠. 네. 가까운 거고 또 좀 거기에 신선식품 물가가 있는데 네. 요것도 이제 55개의 신선식품 물가를 조사를 합니다. 네. 하는데 요거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장바구니에 신선식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을 또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물가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신선식품 물가지수 55개 품목은 생활 물가지수 144개 품목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렇게 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선식품이 소비자 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론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 물가라는 게 이제 그 물가 상승률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보다는 훨씬 높게 다가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 중에서 말씀하신 신선식품 물가라든가 또 이제 외식 물가 네. 이것도 또 따로 집계가 되나 봐요. 네, 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면 외식 관련된 이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되지만은 외식 부분들이 이제 일상 소비자 생활 때 우리가 외식이 이제는 일상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식 물가 지수도 상당히 중요하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식 물가가 왜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가, 특히 또 많이 오르는가 보니까 네. 이게 신선식품 물가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먹는 건 아무래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식재료가 네. 다 신선식품이 식재료가 되니까 네. 이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밀 가격이 곡물 가격 오르면은 국수라든가 다 이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설탕 가격이 오르고 지금 현재 설탕, 카카오, 뭐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게 다 예. 지금 올랐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르면은 이게 다 외식 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네. 외식 물가가 특히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피, 카카오 이런 것도 다 오르고 있고. 네, 지금 우리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커피가 우리 일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예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조금만 돌아서면은 커피 전문점이 있지 한 않습니까? 집권 하나씩 네. 커피점 있을 그러니까 정도로 커피 많아요. 가격이 네. 이런 원두 커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네.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학원 가서도 사 먹고 네. 직장인도 안 사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피부로 와닿는 건데 그게 체감되는 게 크니까 네. 아이고 뭐 2.9%? 말도 안 돼. 도대체 그 통계는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까지 그럴 생각하시는 수 있죠. 분들이 그렇게 볼 수 나올 있죠. 정도로 예 네. 그만큼 특히 지금 이제 이게 1인 가구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 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집에서 이렇게 쿠킹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하더라도 식재료 사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외식 식당에서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특히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이렇게 자취하고 하는 학생들이 네. 그래도 요즘 학교에 뭐 1,000원 밥 아침 식사 뭐 네, 이렇게 네. 학교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인기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1,000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좀 아끼려고 네. 상당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 학생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학생들도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은요. 삼금은 또 뭐 요즘은 뭐죠? 김밥도 4-5천 원 하더라고요. 지금 김밥이 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값이 너무 많이 김값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한 속이 얼마가 올랐더라고요. 네. 요 김은 또 특히 이게 수출하고 관계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K푸드 하면서 네, 지금 뭐 1조 네. 이상의 수출 실적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수출 많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 국내에서 김값이 그렇죠.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죠. 김양식으로 생산되는 김이라는 네, 것은 네. 뭐 제한돼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은 외국 쪽에서 많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수출을 빨리빨리 많이 하자 그랬는데 지금 너무 인기 좋다 보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이게 빈값이 올라가고 또 김밥 값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서민들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물가가 크게 이제 오르게 된 계기는 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2년도 2월 달입니다. 이제 네. 2년이 지났죠.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 네. 22년도 23년도 지난 2년간을 살펴보니까 그 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됩니다. 네. 연평균으로.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이 4.4%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네.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린 거죠. 네.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특히 서민들은 네. 서민들이 주머니 사정은 어려운데 이제 써야 될 지출해야 될 이런 비용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소비가 위축되니까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득도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도 양극화될 네.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알아서 잘 살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만 정말 그달 벌어서 그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대출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여력이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3고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 고물가, 물가, 그다음에 고환율입니다. 고환율, 네. 근데 이미 벌써 이제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에 네. 다다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도 지금 부채가 네, 앞에서 못 갚는다고 우대은행 워낙 많아서 네.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런 금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금리에다가 또 물가가 높아지니까 네.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고환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식재료가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수입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물가의 인상 압박이 더 생기면서 이게 다 전반적으로 물가를 계속 떠받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은 똑같은데 네. 물가는 이제 올라가면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지출을 줄이면 그럼 기업들도 생산도 줄이고 네. 고용도 줄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이걸 있습니다. 선순환으로 만들려야 바꿔줘야 되는데 됩니다. 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이제 3고 현상은 네. 우리 스스로 해결되면 좋은데 네. 우리 스스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하고 금리가 네. 2% 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금리 차 너무 벌어지면 안 그런 문제 되니까.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니까 또 환율 문제는 그렇죠. 돈 가치가 지금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러니까 결국엔 또 이런 고환율 문제에다가 물가는 계속 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악순환이 이제 가장 우리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민생 물가 TF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한 품목의 뭐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한 구조를 뭐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민생 TF 뭐 상당히 뭐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인데요. 네. 이런 노력은 당연하게 정부가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참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선식품입니다. 네. 신선식품이 왜 오르는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이제 이상기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후온난화 문제가 네. 있고 작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줄어서 결국엔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급 부족이 그렇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럼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까지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올해의 기후 문제도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벌써 과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일에 뭐 꽃이 핀다. 저는 뭐 그쪽 기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네. 모릅니다만 네. 들어보면은 그것도 이 뭐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나오면은 혹시 이 문제가 또 내년에 또 공급 올 하반기 내년에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계속 이제 고물가가 이어질 텐데 네. 이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상 기후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사실은 세워야 되는 문제고요.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물가의 그 주범인 농산물에 대해서 뭐 납품 단가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할인 거 지원들 하고 할인 있죠. 지원해주고 있고 네. 또 할당관세 같은 거에 대한 세금 지원 이런 거 네. 이제 계속 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미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지역적인 예. 단기적인 저는 당장 이 대책이잖아요. 효과적인 문제는 이 예. 부분도 예를 든다면은 사실 이제 이 할인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려운 계층 예를 든다면은 5분위 소득자 중에서 1분위 소득자는 1분위. 지금 가계 적자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책들을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렇게 선별하려면 드는 비용도 또 많지 않습니까? 늘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네.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개선 대책을 소득이 많은 세워야 될 사람은 그 것이라고 정도 봅니다. 줘봐야 별로 큰 네, 영향이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네.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후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지금부터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하나 조금 전에 저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산업통상부 그 장관 인덕근 장관께서 전기 가스 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전이라든가 뭐 가스공사에서 정말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지금 이게 나오니까 또 불안해요. 정부에서 물가 안정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요금 인상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냐 오히려 더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인데 네.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소비 여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전망치로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이고요. 네.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 후반대예요. 네. 이러면 벌써 이게 지금 같아지지 않고 네. 또 바뀌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네. 건데 그러면 여전히 소비 침체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공공요금을 또 더 올리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이 뭐 후반 부분인데 네. 이게 더 자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어쨌든 뭐 정부의 이 어려움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뭐 연기를 하든가 해서 그런 대책은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 소비자나 민생이 직격타가 되니까 네. 정말 종합적으로 균형점을 잘 네. 찾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기후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식량 자급률은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식량 자급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량 자급을 하려 하더라도 기후 이상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국내에서 지금 우리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이상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뭐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뭐 이런다면은 어떤 품종 개량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해서 기후에 어떤 보면은 좀 강한 이런 품종 개량 같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식량 자급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입 다변화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수입 다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뭐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어느 생산 지역이 특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라면은 거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을 경우 우리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다변화 전략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그렇습니다. 지구적인 연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오버 다녀오신 몇 억은 풀렸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오버 메세, 그러니까 산업박람회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산업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쌓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다들 데이터 중요한 건 이제 아시지만 과연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뭐 표준을 만들든지 공유하든지 할 테니까요. 네네.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이 산업 현장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무슨 유튜버나 넷플릭스 이런 데서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 산업 전략의 하나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트윈, 쌍둥이. 네, 오늘 네. 이제 오다 보니까 미국이 어제 법안 그 보조금을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트윈 분야에 우리 돈 4천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할 만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디지털 쌍둥이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게 그 이제 해석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 물리적인 세계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형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 정말로 그 모든 속성을 다 똑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을 디지털 쌍둥이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한다면 네. 그 공장의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 거기서 발생하는 압력, 온도가 높아졌을 때 파이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심지어 깨졌을 때 옆에 파이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그대로 디지털에 다 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 대신에 CPS라고 하는데요. 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인형으로 만들어갖고 눈을 막 찌르면 실제 현실에서 막 하필이면 또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 지푸라기로 인형하고 만든 인형에 그렇죠. 정확하게 현실하고 가상이 페어링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확 와닿네요. 맞죠. 사실 이런 컨셉이 나온 건 1970년대 나사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아폴로 13호가 귀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산소 탱크가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3명의 우주 비행사가 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네. 운이 좋게도 이제 아폴로 13호를 구석구석 잘라서 시뮬레이션했던 부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3개의 부품을 조합을 해놨더니 이렇게 하면 산소 탱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시사점을 발견을 했고 그걸 이제 우주 비행사들에게 알려줘서 네. 우주에서 수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3인의 비행사는 다 무사히. 그렇죠. 네. 안전하게 와서 이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진짜 시뮬레이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던 24년 전에, 겁니다. 54년 전에 이미 맞습니다. 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을 디지털로 그 트윈화, 네. 복사해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기업 네. 입장에서 그 두 개가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제조 과정의 물성 정보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바꿨다면 이제는 자동차 충돌 시험이나 신차가 나왔을 때 이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굳이 진짜 자동차를 부셔보거나 구부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 환경에서 자동차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자동차를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네. 시베리아로 바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그 컨테이너 박스에 네. 어떤 환경을 갖춰놓고요. 거기를 다 디지털 트윈으로 바꾼 다음에 온라인 환경에서 실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네.
이제는 가서 최소한의 실험만 하고 돌아오는 거죠. 네.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부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부품을 들고 바이어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큰 부품들을 들고 비행기에 타서 직접 가서 보여줘야만 믿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물성 정보가 디지털로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태블릿 하나만 들고 가서 우리 제품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쪽이 궁금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걸 이제 팔 수도 있고 개량할 수도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훨씬 더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디지털화되면서 비용도 줄이고 수익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좋아지네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입니다. 그 철강은 이제 엄청난 쇳물이 나오잖아요. 그 1500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센싱하는 기업들은 거의 뭐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특수한 고온과 고압을 센싱하는 기술들은 가지고 있질 않았거든요. 네. 우여곡절 끝에 포스코는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로에 대한 지식을 총망라해서 네. 이걸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복사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1년 만에 불량률이 63%가 감소를 했고요. 그렇군요. 동시에 하루 생산량이 240톤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철강량이 어느 정도냐면 연간 중형 승용차 8만 5천 대를 만들어낼 만큼의 그렇군요. 생산성 증가입니다. 네. 이 조선 분야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배 만드는 거. 네, 한때 그 조선 분야가 비효율의 극치로 여겨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런데 조선소를 가보면 우리 여의도 면적이 한 2배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소가 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앞서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했더니 그 넓은 조선소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면서 실시간 건조 현황이나 크레인,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생산성이나 공기를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나노 2세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네. 중요한 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작아질수록 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율이면 양품의 비율인 거죠. 그렇죠. 불량률의 반대. 맞습니다. 네.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율이 한 60%쯤 되는데 네. 경쟁자인 TSMC는 8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디지털 트윈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화, 그걸 네. 통한 생산성 극대화가 네.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제조 분야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교통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네. 도시와 어떤 도시 행정에 대한 효율들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애초에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 하셨죠? 네, 그 뭐 지난 시간에 유럽의 산업 전략을 설명하면서 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럽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끼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네. 발생을 했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전통적인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그 경제학에도 나오는 건데요.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량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그거에 맞춰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는 생산성이 이만큼 증가했지만 네. 그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이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익성이 계속 감소해 왔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이런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을 그대로 온라인 가상 환경으로 구현을 하면 네. 비용을 줄이면서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한계 생산 체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배터리는 한 10년치 일감은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협력 업체도 이제 10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없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공장을 10개쯤은 더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 방식을 이용하면 공장을 6개, 7개만 지어놓고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네.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비용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제조업에서는 이제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때문에 이 숙련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숙련공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가상 환경에 녹여놔야지만 네. 생산성 증대를 후대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디지털 트윈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노하우, 네. 방법, 네. 기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물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디지털로 만들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물성에 대한 정보가 어디 다 기입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 뭐 AI나 AR, VR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중심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던 아주 전통적인 방식에서 있던 그 제조 기술들이 네.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팩토리가 중요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시티가 중요하고 그처럼 스마트 기술들은 조연이고 이 네.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디지털 트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면 네. 많은 그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뭐 열거하기도 이제 많을 정도인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입니다. 뭐 AR, VR 네. 이제 그 헛것만 보이면 VR이고요. 무슨 헛것도 보이면 AR이고요. 이제 AI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네. 클라우드, 네. 5G, 빅데이터 뭐 이런 플랫폼 이런 모든 기술들이 망라한 것이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연관된 산업이 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네. 저희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시장은 뭐 4조 달러, 5조 달러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분야 또 어떤 게 있죠? 네, 대부분이 아직은 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센싱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만큼 많은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그렇네요. 하고요. 네. 또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조선 분야가 대표적이고요. 차량 제조 분야에서는 전기차 설계나 시범 생산 분야에서 주로 디지털 트윈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있고 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지도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더 심해질지 빌딩의 모양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더 심해지고 어디가 더 덜 심해지는지를 미리 그렇죠. 예측을 해서 네. 행정을 하는 것들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좀 부담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이 못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센서 가격 이런 걸 따져보면 인건비가 더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네. 굳이 디지털 트윈까지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ROI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자 수익률. 네, 투자 수익률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트윈이 조금 더디지만 네.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의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수백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네. 조금만 지나면 수십만 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계획을 세워서 그 공장 자동화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네. 또 시간이 갈수록 숙련공들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 디지털 트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참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의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부 지원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측면입니다. 중소기업들은요 하고 싶어도 비싸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효율성이 높아져야 대기업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부품은 네. 곧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핵심인데 부품이 좋아야 완성품도 좋아지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빈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뭐 직접적인 지원, 망라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없으면 이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디지털 트윈과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 그리고 공유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도 가능해지고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